네, 새해 들어서 저희 마켓인사이트가 새로 마련한 4인 4색 투자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지난주 ETF에서 오늘은 중국에 대해서 중국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는데요. KB증권 박수현 신흥시장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이 중국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본격적으로 나눌 텐데요. 사실 단기 비자 그걸 전면 중단하는 거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괘씸하다는 생각도 들고, 저 오프닝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너무 억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나라한테만 조치를 취한 거면은 좀 예. 그런 생각을 더 강하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한국이랑 일본에 동일하게 취한 조치인 거고, 제가 어제에서 쭉 각 국가별로, 주요 국가별로 예. 중국 입국자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봤는데, 상대적으로 한국과 일본, 그 이탈리아 정도가 강하게 좀 입국자에 대해서 PCR 검사나 이런 기준들을 잡고 있긴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비자를 제한한 건 맞고요. 예. 그런 걸 봤을 때는 중국에서 좀 이런 것들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조금은 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장기화될 거냐. 그래서 우리가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주식을 바라보는 관점인데, 예. 그래서 이거에 따른 우리가 수혜주로 봤던 차이나 소비재들이 여기서 영향을 받을 건가? 그거는 사실 저는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결국은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춘절에 인구 대이동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이런 게 좀 전개가 되고, 그 이후부터는 다시 그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인력의 교류나 이런 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봐야겠죠. 네. 자, 중국이 예상보다 빠르게 아무튼 코로나 봉쇄를 해제하면서 지금 확진자는 늘어나지만은 어떻게 보면 정점이 조만간 닥치고 그러고 나면 좀 수그러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 회복이 필요할 텐데, 올해 중국의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 기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중국이 매년 12월에 경제공작회의라는 걸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다음에 한 해 동안 우리가 통화와 재정을 어떻게 이끌어갈 건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중국 정부가 이제 공개를 하는데요. 여기서 어떤 내용들을 했냐면, 아쉽게도 재정과 통화를 굉장히 강한 톤으로 얘기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재정에 대해서는 이 단어 두 개를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좀 적절히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재정을 이제 투자하려면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네. 이 재원을 최적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 모두가 조금 제한적인 톤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그 배경이 뭐냐면, 중국이 코로나 봉쇄를, 그러니까 상하이나 베이징 같은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들을 거의 2년 가까이 봉쇄를 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큰 도시에 필요한 필수 생필품이라든지 예. 아니면은 이런 PCR 검사 비용을 사실 굉장히 장기간 했는데, 이런 거를 다 중앙정부가 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여력이 사실 많지는 못해요. 예. 그래서 강한 톤으로 얘기해 주진 못했고, 또 통화 정책도 원래는 계속 3년 내내 유연하게 하겠다. 그래서 어떤 이 유연성을 강조했었는데, 지금은 정확히 필요한 대상을 지정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걸로 종합해 봤을 때는 사실 내용이 이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죠. 그런데도 제가 사실 올해 중국 주식 이렇게 나쁘게 보지 않는데, 그 이유가 유일하게 한 가지 포인트를 좀 좋게 찝어줬습니다. 이 회의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민영 기업에 대한 부양이 필요하다. 그래서 민영 기업 부양을 갑자기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예. 원래는 큰 정부를 시진핑 주석이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그렇게 강조를 강조했죠. 해왔었는데, 갑자기 왜 그럴까? 그래서 시진핑 정부가 이제 딱 들어와서 민영 기업들 중에서 좀 말 안 듣는 알리바바나 이런 쪽 이제 기업들을 쭉 보다가 규제를 강화하고, 실제로 최근에 좀 중요한 이슈가 마윤이 사실 알리바바나 엔트그룹과 좀 많이 멀어지는 이런 예. 모습들이 보입니다. 의결권을 많이 정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들 기업이 사실 중국 정부랑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좀 많이 형성이 된 것 같고, 여기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사실 가지고 있는 보유한 현금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현금들을 정부 규제 때문에 계속 투자를 못했기 때문에 요거를 중국 정부 주도로 투자할 수 있는 쪽에 좀 유도하려고 하는. 근데 이제 투자를 유도하려고 하면 일단은 이들이 이렇게 손발을 계속 묶어놨잖아요. 중국 예. 정부가. 요걸 풀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민영 기업 뒤에 있고, 사실상 여기엔 빅테크 기업들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의 규제는 이제 풀어주고, 이제는 규제를 완화하는 게 아니라 부양으로 넘어가서 이들 기업들이 중국 정부가 원하고자 하는 방향에 투자를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즉 정부가 부족한 재정 투자의 이 재원을 민간 기업들이 좀 투자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볼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경제공작회의에서 빅테크 규제 완화 시그널이 보인다. 뭐 이것 네. 때문에 월가에서도 약간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맞습니다. 뭔가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좀 배경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은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공산당 일단 독재 국가다 보니까 알리바바에 대한 규제처럼 언제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돌발 변수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래서 사실 요거에 대한 우려를 가장 많이 하세요. 우리가 뭐 그 후강통 처음 터졌을 때 2015년, 16년도에도 막 많은 그때 사실 거래 정지가 거의 종목에서 예. 절반 정도 되고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거는 그때그때 상황을 봐야겠지만 지금은 가능성은 커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중국 정부 입장에서 이들 빅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킬레스건으로 이제 작용을 했던 게 마윤이라는 이 인물이에요. 예. 왜냐하면 빅테크 기업들의 이 모든 규제의 시작점이 마윤이었거든요. 마윤이 공식석상에서 기억하시겠지만 중국 정부를 비판하면서 이 모든 게 시작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 오너 리스크가 사실상 지금 완화되면서 마윤이 기업이랑 분리되면서 이 기업들을 나쁘게 볼 만한 이슈가 전혀 없어진 거고 그리고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중국이 가장 시진핑 주석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본인이 장기 집권을 하는 이 과정에서 사람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시긴 하는데 내가 덩샤오핑과 마오쩌둥 이 정도 반열에 지도자의 반열에 올라가려면 큰 업적 하나를 세워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뭘까? 그게 결국은 여러 가지 중국 정부가 얘기했던 이 전략 중에서 저는 핵심은 사실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동수서산이라고 많이 부르는 이 프로젝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의 안보 전략과도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안보, 기술 안보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동수서산이라고 하는 데이터 센터를 어마어마하게 짓는 전략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빅테크 기업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협조를 다시 받아야 되네요. 규제를 강화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런 측면이 있었군요. 하여튼 복잡합니다, 중국. 예. 자, 그다음에 중국이 이 코로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데이터를 공개하는 걸 이제 중단을 했잖아요. 얼마나 나오는지 관련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춘절 이후가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리오프닝 후에 그 신규 확진자나 사망자 급증에 따른 문제 이런 건 없을까요? 지금 중국 정부가 공식으로 발표하는 사망자 숫자가 누적으로 한 5,3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20년 이후에 지금 누적치라 이거를 신뢰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제가 집중적으로 보는 데이터는 뭐냐면 결국은 유동인구가 얼만큼 나오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데이터를 사실 저희가 트래킹할 수 있게 주간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이걸 보면 12월 평균 대비해서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가 1월 이후에 물론 이렇게 장기간이 지금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 47% 거의 50% 가까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아, 그 정도. 네. 근데 노령층은 아직 이 코로나 확산에 따른 사실상 좀 위험, 그 치명률이 조금 높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동이 많지 않다고 하지만 아시다시피 뭐 중국의 소비를 이끄는 건 젊은 연령층이기 그렇죠. 때문에 크게 소비 시장과는 연동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이 숫자를 기반으로 봤을 때 리오프닝 관련되어 있는 이 기대감들이 허구가 아니다. 실제로 현실화될 수 있는 기반들은 충분히 형성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뭐 TV 방송을 보니까 그 젊은이들이 폭죽 터트리는 걸 하더라고요. 근데 경찰 공안이 옆에 있는데도 막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거 보니까 좀 변하긴 변했다 이런 느낌도 듭니다. 또 하나 이제 이 리오프닝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중국이 글로벌리 가장 많은 원자재를 수입하는 수요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리오프닝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면 원자재 가격이 다시 뛸 가능성, 이로 인한 인플레 가능성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네, 요거는 우리가 큰 틀에서 정말 자산 배분을 할 때 주식을 좀 나쁘게 정말 봐야 되는 건가 이런 불안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발 인플레는 결국 미국에도 인플레를 촉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게 굉장히 강한 상승을 유발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사실 원자재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맞지만 중국이 올라오는 그 정도의 강도로 다른 국가들이 어떤지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유일하게 올해 경제 성장을 연간 기준으로
가능성을 그래도 5% 이상을 보는 게 중국밖에 없습니다. 사실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올해는 좀 녹록지 않다라고 보는 시각이 다수이기 때문에 이들의 감소분을 좀 상쇄시켜주는 정도이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강한 상승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슬라이틀리 살짝 이제 올라가는 그 정도 구간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전체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상승을 야기할 정도는 아닐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뭐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네요. 자, 리오프닝 선언 후에 중국 위안화가 빠르게 절상 중인데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위안화가 절상되는 거에서는 일단 큰 배경은 앞서 계속 말씀드린 이 결론이랑도 맞닿아 있는데 결국은 중국 경기가 올해는 유일하게 좀 좋아 보이기 때문에 자본이 유입되는 영향이 당연히 첫 번째로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중국은 고시 환율이라는 걸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환이 어느 정도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걸 우리가 매일매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고시 환율을 최근에 좀 높여서 중국 정부, 그러니까 인민은행이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왜 그럴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앞에 제가 경제공작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정부의 재정이 부족해요. 그러면 이거를 채울 수 있는 카테고리가 결국은 민간 기업인데 민간 기업도 카테고리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중국에 있는 정말 중국의 민간 기업들이 있고 외국 기업들, 외국계 기업들도 사실 역할이 작지는 않습니다. 근데 외국계 기업들이 아시겠지만 최근에 큰 화두인 이제 리쇼어링, 그다음에 공급망 재편 이런 이슈 때문에 중국을 떠나려고 하는 조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막지는 못하겠죠. 저도 중장기 트렌드라고는 보지만 예. 이 이탈이 굉장히 강하지 않게끔 그래도 점진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끔 유도해 주려면 위안화의 어느 정도 강세는 조금 보여줄 필요는 있죠. 중국 안에 있는 자산의 가격을 좀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러면 그나마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중국 안에 있는 투자가 조금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도 있고요. 이런 걸 감안해 봤을 때는 위안화 강세를 좀 유도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뭐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중국이 이제 우리 국민의 중국행 단기 비자를 전면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이 한중일이 워낙 왕래가 많다 보니까 뭔가 좀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약간 감정이 개입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뭐 단기적으로 이제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지만은 그래도 리오프닝 관련 수혜는 우리나라 업체들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어제 발표되고 나서 그 화장품이나 이런 쪽에 좀 낙폭이 컸었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좀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단기로는 좀 시장이 불안해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거를 저희가 그래도 최소한 한 1분기나 2분기 이후로 조금 늘려서 봤을 때는 과연 이게 빠졌던 만큼을 메이크업하는 정도일지 아니면 더 올라갈지를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 중국 내에서 춘절 전까지는 그동안 고향에 못 내려갔었기 때문에 내부 이동이 조금 주류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자 이슈가 아니었어더라도 밖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안에서 이동이 조금 주류였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는 사실 이렇게 리오프닝을 빨리 하지 않았으면 중국이 원래 대대적인 해외여행은 올해 하반기로 봤었는데 저는 춘절 이후인 2분기부터 해외여행이 본격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때부터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주요국들의 이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제한 조치가 대거 폐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부터 저는 반영해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중국인들이 해외여행 나오기 전에 빨리 갔다 와야 된다 이런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미중 갈등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미중 갈등과 관련해서 미국 의회 하원 의장의 공화당의 케빈 맥카시가 이제 당선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중 강경 노선을 예고했는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사실 거스를 수 없는 기류인 것 같습니다. 중장기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미국은 아시겠지만 이게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이제 초당적으로 사실 중국에 대한 강경책들은 다들 고수를 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그렇죠. 이거는 앞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꽤 높고요. 그러면 어떤 방향성으로 전개될 건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기술에 대한 압박.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반도체 쪽은 그렇죠. 압박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홍콩과 그다음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빅테크 기업들과도 같이 연결이 되는데 블랙리스트에 중국 기업들을 또 포함한다든지 그러니까 투자할 수 없게끔 자금 자체가 들어가기 어렵게끔
그리고 이들 기업의 상장 폐지 이슈가 최근에는 좀 호전되긴 했어요. 미국과 중국 간에 이런 협의가 있으면서 좋아지긴 했는데 이게 또 언제 다시 나빠질지 사실 예단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뭐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인플레 잡으려면 중국과의 어떤 그 무역 규제 같은 거 좀 풀어야 될 필요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은 것 같군요. 자, 근데 그 거꾸로 역으로 생각하면 이 미중 갈등이 격화될수록 이게 우리나라는 또 반사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조금 복잡한 이슈일 수 있는데요. 저는 사실 반도체 쪽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를 보고 있습니다. 좀 모순적일 수 있는데 미국이 중국이 반도체 기술을 갖는 거는 굉장히 경계하는데요. 반도체를 중국에 파는 건 또 네, 판매를 하고 싶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중국이 글로벌 반도체 수요에서 사실 엔드 유저까지 합치면 3분의 1 정도가 중국이 차지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수요는 가져가고 싶은데 기술력은 주고 싶지 않은 이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데요. 여기에서 기회를 좀 포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수출 같은 걸 제재하면서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반도체 업체 이제 엔비디아가 원래는 중국에 수출을 못한다라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근데도 엔비디아가 수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엔비디아의 실적이 최근에 괜찮게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살펴보니 엔비디아가 원래 슈퍼컴퓨터에 납품하는 이제 A100이나 이런 것들을 H100 이런 것들을 납품을 못하는 거였는데 이거를 기술을 우회해서 조금 저사양으로 바꿔서 A800이라는 거를 납품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미국이 용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기술력은 사실 가져가지 못하게끔 막지만 그래도 중국에 계속해서 이 수요가 미국향으로 다 있게끔 유도하는 전략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랑 왜 연관이 되어 있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도 이러한 노선을 저는 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최근에 이 정치적인 특히 외교 전략을 보시면 전랑 외교를 하다가 갑자기 굉장히 조금 우호적인 태도로 좀 바뀌고 네. 있습니다. 물론 단기 비자 제한한 거는 좀 예외의 이슈이긴 하지만 이게 왜 그럴까를 보면 시진핑 주석이 이제 장기 집권이 결정되고 나서부터는 본인이 실리를 좀 따질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외교적으로 주고받고 이런 것들을 계속 단절하면 사실 본인도 여기서의 얻는 이익들이 오히려 안 좋은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그렇죠. 높기 때문에 지금 태도를 좀 전환하고 있고요. 이런 관점에서는 계속해서 중국이 앞으로 저는 최소한 한 1, 2년 정도는 이런 중국 특히나 미국의 동맹국들한테 당근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제일 잘하는 게 결국은 구매력을 행사하는 건데 그렇죠. 구매력을 행사하면서 이런 것들을 사주고 이런 행태를 취할 가능성이 높은데 미국이 예를 들어 자국 기업인 엔비디아는 중국의 수출을 승인해 줬는데 한국 기업인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한테는 이런 거를 중단하게 하고 못하게 한다. 이게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명분이 스스로의 동맹국들한테는 이제 채찍을 계속 주는 꼴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런 관점상 우리가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을 가장 걱정했던 이유가 일단 중국의 공장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들이 또 미국의 제재 때문에 중국에 납품하지 못할 거다 이런 불안감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게 사실상 오히려 좀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올해는 이런 쪽을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오히려 수혜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예. 제가 2분기부터 말씀드렸는데 해외여행의 핵심이 결국은 저는 스마트폰 교체라고 봅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사진을 이쁘게 찍어야 되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직결되는 게 또 반도체 이슈일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시진핑 주석의 머릿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은 이제 실리 축구로 전환한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KB증권 박수연 신흥시장 팀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